자, 6쪽의 2018년도 문제 봅시다. 2018년도 문제. 자, 1번에서 그 상황 적응적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인데, 자, 1번에 보니까 체제이론의 거시적 관점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 최선의 관리 방법을 모색한다. 여러분들, 상황 적응적 접근이라는 것은요, 자, 보세요.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고 변화가 심해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적합한 조직은 어떤 조직일까? 기계적 조직, 유기적 조직? 이런 경우는 유기적 조직이 적합하겠죠. 변화가 심한 상황이니까. 근데 환경에 변화가 없고 안정적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적합한 조직이 뭐예요? 기계적 조직. 그러니까 상황 조건에 적합한 조직 구조가 각각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상황 조건에 따라서 적합한 조직 구조는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상황 적응 이론 또는 상황 적응적 접근 방법,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유일 최선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효과적인 방법만 있을 뿐이다. 오케이? 유일 최선의 방법은 없고 효과적인 방법만 있을 뿐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질문 나갑니다. 이 상황 적응적 관리 방법 또는 상황 적응 이론은 민주적 리더십이 권위적 리더십보다도 효과적이다고 본다. OX. 민주적 리더십이 권위적 리더십보다도 효과적이라고 본다. 그건 틀린 거예요. 왜냐? 민주적 리더십이 효과적일 때도 있고 권위적 리더십이 효과적일 때도 있고,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굉장히 표현은 그럴듯합니다. 이거 혼동하면 안 돼. 1번, 체제이론의 거시적 관점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 최선의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모든 상황에 적합한 유일 최선의 관리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2번, 체제이론에서 같이 조직은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환경과 구분되는 체제의 하나로 보고 있다. 체제이론에서 같이 조직은 일정한 경계를 가지고 환경과 구분되는 체제의 하나로 본다. 3번,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법의 효율성은 그것이 처한 상황에 의존한다고 가정한다. 그 상황 조건에 따라서 적합한 조직 구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4번, 연구 대상이 될 변수를 한정하고 복잡한 상황적 조건들을 이용화시킴으로써 거대 이론보다는 분석의 틀을 단순화했다.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는 변수를 한정하고 복잡한 상황적 조건들을 이용화시킴으로써 거대 이론보다는 분석의 틀을 단순화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상황 적응 이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결정론입니까? 임의론의 입장입니까? 결정론의 시각이죠. 상황 적응 이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결정론의 시각입니다. 여러분들, 이 조직과 환경에서 결정론, 임의론 이렇게 비교하죠. 결정론 입장이라는 것은 조직이 환경에 대해서 수동적이다, 능동적이다. 수동적이죠. 임의론의 입장은 조직이 환경에 대해서 능동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정론은 조직이 환경에 대해서 종속변수다. 임의론의 입장은 조직은 환경에 대해서 독립변수다, 이렇게 표현했잖아. 근데 그 지문에 나오는 포인트를 보면 결정론의 입장은 피동적이다, 수동적이다, 이런 표현이야. 그 다음 임의론의 입장은 조직은 환경에 대해서 능동적이다. 자, 1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1번이 됩니다. 오케이? (2번)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신공공관리론은 이제 정부 실패를 배경으로 등장하는 거죠. 정부 실패를 배경으로. 이걸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가 신공공관리론이죠. 또 하나는 뉴 거버넌스 입장이에요. 아까. 근데 여기서 신공공관리론 입장은 뭐라고 표현하면 행정의 경영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신공공관리론은 뉴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관점에서는 행정의
행정의 정치화. 오케이? 각각 신공공관리로 뉴욕원에서 이렇게 비교할 때 그러면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공공부문은 민간 부문하고 다르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관리 기법을 공공부문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번 민주적인 책임성과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부 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렵다. 이 신공공관리론 입장에서는 이 정부 관료제에 있어서 정부 관료제에서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적인 책임성, 기업가적 재량권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정부 관료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어렵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고객 중심의 논리는 국민을 관료 주도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신공공관리 입장에서는 시민을 고객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고객 중심의 논리라는 것은 국민을 관료 주도의 행정 서비스 제공에 의존하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주체가 아닌 뭐야? 객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여기서는. 4번 정치적 논리를 우선해서 내부 관리적 효율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신공공관리론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가 효율성인데 여기도 지금 표현한 것처럼 뭐예요? 행정이에요. 경영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경제적 논리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경제적 논리를 우선하는 것이죠. 2번에서는 4번이 거리가 있습니다. 4번이. 3번 사이버네틱스 의사결정 모형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가? 사이버네틱스 의사결정의 특징입니다. 도적, 집단, 불통. 사이버네틱스 의사결정의 특징이야. 도는 뭐야? 도구적 학습이야. 적은 적응적 의사결정. 오케이? 그 다음에 집단에 적용하죠? 집단에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불통은 뭐냐면 불확실성을 통제한다. 이 말이야. 이거하고 이건 한 단어야. 각각 집단도 한 단어고 불통도 한 단어예요. 불통은 불확실성에 대한 통제. 오케이? 도적, 집단, 불통. 오케이? 자, 이 사이버네틱스 의사결정 모형은 비교되는 것이 합리 모형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합리 모형하고. 보통 합리 모형은요, 인과적 학습이라고 표현합니다. 합리 모형이 인과적 학습이고, 이 사이버네틱스 모형은 도구적 학습에 관한 것이다. 오케이? 여러분들, 이 도구적 학습을 뭐라고 하냐면 시행착오적 학습이라고 표현해요. 도구적 학습은 시행착오적 학습이다. 이게. 자, 사이버네틱스 의사결정 모형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1번 주요 변수가 시스템에 의해서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는 적응적 의사결정을 강조하고 있다. 적응적 의사결정. 그리고 여기는 적응적 기계적 의사결정에 관한 것이잖아. 입력된 프로그램의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의 내용은 뭘 설명하는 겁니까? 합리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리 모형을. 그런데 합리 모형은요, 총체적인 분석이야. 정책 결정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검토하는 것이 합리 모형이에요. 아셨어요? 합리 모형하고 점증 모형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합리 모형은 모든 거예요. 총체적이다, 뭐 전체적이다. 점증 모형은 제한적인 거죠? 부분적인 것이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보와 대안의 광범위한 탐색을 강조한다. 그다음에 이것은 합리 모형의 특징입니다. 합리 모형의 특징이에요. 3번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이 사전에 프로그램된 메커니즘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이 사전에 프로그램화된
메커니즘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4번. 한정된 범위의 변수에만 관심을 집중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통제하고자 하는 모형이다. 불통은 불확실성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는 거야. 자, 도적 집단 불통. 오케이? 금방 기억하겠죠? 행정학 공부할 때 이런 두 문자가 글쎄 한 7, 80개는 나올 것 같아. 7, 80개는. 지금 특강할 때 계속 정리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위에다가 이게 정리해가지고 그거 암기해야 돼. 응? 자, 3번에서는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2번이에요. 2번이 그리가 있습니다. 4번. 그리고 사이버네틱스 모형에 비교되는 것은 합리 모형에 관한 것이다. 사이버네틱스 모형하고 비교되는 것은 합리 모형. 4번. 금호성대 평정상의 오류 가운데 평가자가 일관성 있는 평정 기준을 갖지 못해서 관대와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규칙하게. 갑은 평균보다 항상 후하게, 을은 평균보다 항상 짜게. 이건 규칙적이잖아요. 이건 규칙적인 거야. 그치? 불규칙하다. 병을 보세요. 어떤 때는 후하게, 어떤 때는 짜게, 어떤 때는 후하게. 어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이거 불규칙이잖아.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총계적 오류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네. 이건 규칙적인 오류예요. 갑은 평균보다 후하게 평가하고 을은 항상 짜게 평가한다. 이것은. 이게 규칙적이고 이것은 불규칙적이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이와 같이 관대와 엄격화 경향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은 총계적 오류에 관한 거야. 오케이? 총계적 오류에 관한 것이에요. 자, 5번. 롤스의 정의론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롤스의 정의론은 분배적 정의에 관한 것이죠. 분배적 정의에 관한 거야. 롤스의 정의론은 선으로서의 정의에 해당한다. OX. 선으로서의 정의. 아니에요. 롤스의 정의론은요, 공정성으로서의 정의예요. 공정성에 관한 것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분배적 정의에 관한 거란 말이야. 네. 그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관점이죠. 그 분배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관점이란 말이야. 자, 선으로서의 정의, 거리가 있는 표현이야. 1번. 원초적 자연 상태 하에서 구성원들의 이성적 판단에 따른 사회 형태는 극히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회 계약론적 전통에 따른다. 롤스의 정의론 입장은. 두 번째. 현저한 불평등 위에서는 사회의 총체적인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사회의 총체적인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거 주장하죠? 공리주의 주장하는 거잖아.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사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다시 말해서 전체적인 GDP는 계속 증가되어 왔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부의 공평한 분배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격차는 더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이 벤담의 또는 미리 주장하는 이렇게 공리주의 관점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실현됐을지언정 공정한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 분배적 정의가 실현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보면 현저한 불평등 위에서는 사회의 총체적인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공리주의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3번. 사회의 모든 가치는 평등하게 배분돼야 되고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도 유리한 경우에 정당하다고 본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소 극대화. 미니멈을 최대로 한다. 여기서 미니멈을 최대로 한다. 최소 극대화.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니멈을 최대로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불평등한 배분은 그것이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정당하다고 본다. 4번.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보다는 자유방임주의에 의한 전통적 자유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롤스의 정의론의 시각에서는요,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하는 중도적 입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양극단에 치우쳐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중도적 입장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자유주의나 사회주의 양쪽으로부터 동시에 비판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죠. 롤스의 정의론의 입장은. 자유와 평등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 롤스가 분배적 정의의 제일 원칙으로 뭘 제시하냐면 기본적 자유의 평등의 원칙, 이걸 강조했죠. 그 다음에 제2원칙으로서는 뭘 강조했습니까? 기회균등의 원리. 이건 평등에 관한 거잖아. 그렇게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 격차가 발생하면 바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조정을 하라는 거야. 오케이? 차등 조정의 원리라고 표현하죠? 차등 조정의 원리,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미니멈을 최대로 해주는 거니까 사회적 약자를 최대한 보호해주는 것을 주장하는 거죠. 미니멈을 최대로 보장해주는 거니까. 사회적 약자, 이들에 대한 최대한의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저임금제 올리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최저임금제 올리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맥심 이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도 올리고 있죠. 이런 것도 바로 미니멈을 올리는 거잖아요. 미니멈을. 그래서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해서는요, 지금 올해부터는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노인들에 대해서. 25만 원, 30만 원. 근데 소득이 없는 그 노인들에 있어 5만 원 올리는 것은 엄청난 소득 증대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없던 돈이 갑자기 5만 원이 늘어났으니까. 그 노인들이 그 폐지 주우러 다니잖아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리어카에 가득 실으면요, 하루에 6천 원, 7천 원 받는답니다. 하루 종일 움직여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그 기초연금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소득이 크겠어요. 미니멈을 최대로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갈수록 이제 그런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젊은 층들이 이제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거죠. 자, 5번에서 거리가 있는 내용은 정답이 4번입니다. 6번. 롤스의 정의는 뭐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니까 좀 내용 정리를 좀 잘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혼동 안 돼요. 미니맥스가 아니라 맥시민이에요. 맥시민. 6번. 살라몬이 제시한 정식 수단을 이용해서 직접적인 수단으로만 묶인 것은, 그 살라몬의 정책 수단을 이용해 보면 직접성의 정도가 높은 경우, 직접성의 정도가 낮은 경우, 이렇게 비교하는데, 그러면 직접성의 정도가 높다는 것은 직접적인 수단이죠. 그럼 직접성의 정도가 낮다 그런 말은 간접적인 수단이 되는 거죠. 그것은 갈까? 그럼 여기서 자, 직접성이 낮은 거예요. 직접성이 낮은 거 뭐야? 직접성이 낮은 거 사조 바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는 사회적 규제. 사는 사회적 규제. 조는 조세 지출. 이 조세 지출은 조세 감면을 의미하는 거야. 반은 바우처. 그 다음에 보조금. 이 네 개를 기억해두라고. 그리고 꼭 기억해둘 거예요. 공기업은요, 직접성의 정도가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공기업을 설치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니까. 이건 직접성의 정도가
높다. 아셨어? 공기업은. 이건 직접성의 정도가 낮은 거. 조세 입출인 조세 감면에 관한 거. 이건 직접성의 정도가 낮은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규제는 직접성의 정도가 높죠. 정보 소비도 높고, 사회적 규제는 직접성의 정도가 낮다. 그 다음에 공기업도 직접성의 정도가 높다고 그랬어. 이거 기억해두라고. 공기업은 직접성의 정도가 높다. 오케이? 그 다음에 보조금. 4조 바보입니다. 6번의 정답 몇 번인고?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 되어야겠지? 3번이 돼요. 7번 봅시다. 립스키의 일선 관료제의 이론의 설명에서 옳은 거예요. 일선 관료.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지구대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 또는 교사 또 사회복지 공무원 이들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일선 관료에 해당되는 경우들이야. 1번. 일선 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함으로써 복잡한 문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 일선 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한다? 고객을 고정관념에 따라 유형화합니다. 고객을 고정관념에 따라 유형화해요. 그리고 그들 유형화된 그 고객들을 상대로 대응하는 게 달라.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 봅시다. 백인, 흑인, 히스패닉, 황인종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고객들 이렇게 나눠요. 거기에 따라 대응하는 유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아셨어? 이런 식으로. 또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눠가지고 이 고정관념에 따라 이들을 유형화해서 대응책을 달리한다. 아셨어? 일선 관료에서는. 그 다음에 전과가 있는 경우, 전과가 없는 경우, 이런 각각의 기준들에 따라 이제 고객들을 구분하겠지.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천지에 가입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신천지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일본에서 일선 관료는 고객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함으로써 복잡한 문제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한다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죠. 두 번째, 일선 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 기대는 서로 일치하고 명확하다. 일선 관료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 기대는 불차죠. 그리고 그 명확한 어떤 성과 기준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목표 기대는 서로 불치가 이루어지게 돼요.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3번. 일선 관료는 집행이 필요한 자원이 부족할 경우 대체로 부분적이고 간헐적으로 정책을 집행한다. 그러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집행하고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면 잠깐 이제 또 집행이 정지되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4번. 일선 관료는 계층제 하에에 위치하기 때문에 직무의 자율성이 거의 없고 의사결정에서 재량권의 범위가 좁다. 이들은요, 재량권이 굉장히 확대되어 있어요. 일선 관료들에 있어서는. 그리고 직무에 있어도 자율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잖아요. 개개인마다 요구하는 바도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여건들이 바로 이렇게 직무의 자율성이 높고 재량권이 확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개개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거기에 맞게 행정 서비스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셨어요? 오히려 업무를 정형화하고 관리화 시켜버립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야 그 일선 관료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훨씬 편리할 거 아니에요. 정형화 관리화를 꾀하면. 오케이?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서 달리 대응하고 거기에 맞는 행정 서비스 제공하고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개인의 상황이나 여건들을 다 고려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건 정말 피곤한 일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일선 관리들의 업무는 정형화, 관리화를 꾀한다. 오케이? 자, 7번에서 옳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정답이 3번입니다. 3번이에요. 자, 8번.
행정기관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쓰고 그런 것은 1번 부속기관은 행정권의 직접적인 행사를 임무로 하는 기관에 부속해서 그 기관을 지원하는 행정기관, 바로 부속기관입니다. 2번 보조기관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은 과장까지만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과장까지만 있거든요. 장관 밑에 차관, 실국장, 과장. 이것은요, 장관의 보조기관이에요. 아셨어요? 장관의 보조기관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개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차관, 보, 담당관, 심의관, 응? 이런 경우는 막료로서 장관을 보좌하는 기관이에요. 오케이? 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보조기관, 그 다음에 보좌기관. 이렇게. 응? 비교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건 누구? 개선, 보조기관. 이들은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그죠? 보조기관은 여기 정책 결정에 전문성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에요. 정책 결정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그런 책임을 지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보면 보조기관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장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하고 있다. 이건 보좌기관에 관한 거야. 3번 하부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들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기관은요, 소속기관이에요. 하부기관이 아니라 소속기관입니다. 그래서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전부 다 소속기관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청주지방병무청, 청주지방고용복지센터 이런 것들 특별지방행정기관입니다. 오케이? 이건 소속기관이에요. 소속기관. 4번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해서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서 복수 구성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 행정기관이 아니다. 이건 행정위원회로서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오케이? 아까 행정위원회라고 그랬잖아. 이건 행정기관 성격의 위원회예요. 오케이? 그래서 결정도 하고 결정한 것을 집행도 합니다. 결정한 것에 대한 집행도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방송통신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행정위원회 가운데서 결정과 집행을 같이 할 수 있죠. 근데 소청심사위원회는 결정만 합니다. 아셨습니까? 아까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의결위원회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죠.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좁은 의미의 행정위원회지만 소청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의결위원회에 해당한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든 전체 행정기관에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예요. 자, 그 밑에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교차기능조직. 교차기능조직. 교차기능조직은 기능이 여러 행정기관의 교차해서 수행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가 뭐야? 중앙인사기관이죠? 기획재정부. 중앙예산기관이에요. 그 다음에 법제처. 조달청 이런 곳들이 교차기능조직이야.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조달청, 법제처 이런 곳들이 대표적인 교차기능조직이란 말이야. 그들이 수행하는 기능이 여러 행정기관에 교차해서 기능을 수행하잖아요. 교차기능조직.
이 교차 기능 조직들은 행정부 내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조직들입니다.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아셨어요? 행정 조직 내에 속해 있는 기관들이니까. 자, 8번의 정답은 옳은 것 이렇게 표현한다면 1, 2번이 정답이 됩니다. 1번이. 자, 참고해 두세요. 9번.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거. 징계도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 가운데 하나죠. 이것도. 징계에 관한 것도.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파면, 해임, 그 다음에 강등이 들어가야 됩니다.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강등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6개만 징계예요. 아셨어요? 6개만 징계입니다. 강임은 징계가 아닙니다. 이건 강임은 징계가 아니에요. 이건. 강임은 조직 개편상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것이 강임이에요. 강등이 징계다. 여기서 직위 해제, 직권 면직 징계 아닙니다. 직위 해제나 직권 면직은 징계가 아니에요. 직위 해제는 직위에서만 해제되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게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근데 직권 면직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거예요. 각각. 자, 2번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에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이렇게 있는데, 자, 정직과 강등의 공통점입니다. 정직과 강등의 공통점 1번. 공무원 신분은 유지합니다. 공무원 신분은 유지해요. 2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지만 직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는다. 직무는 수행하고 있지 않다. 3번. 보수 전액 삭감. 이게 공통점이야.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지만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고 보수 전액을 삭감하는 거. 2번 틀렸네요. 3번.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4번. 감사원의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감사원의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조사 개시 통보가 이루어졌죠. 그럼 이 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징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걸 통보를 받고 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면 나중에 감사원의 조사 결과 나와가지고 새로운 게 나와버리면 다시 또 징계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원의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감사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야. 이걸 진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야. 감사원의 감사 결과 조사나 감사 결과가 나온 그 뒤에 이제 징계 절차에 진입하는 거죠. 자, 9번에서는요, 3번이 맞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3번이. 10번. 정보에게 기장 방식에 대한 설명서를 찾는 거. 1번. 단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귀와 복식부기는 현금주의 회귀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있다. 반대예요. 일반적으로 단식부기는 현금주의, 복식부기는 발생주의 회귀와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있다. 오케이? 2번. 단식부기는 현금 수지와 같이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방식이 단식부기다. 3번. 복식부기에서는 개정 과목 간에 유기적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 검증을 통한 부정이나 오류의 발견이 쉽다. 복식부기에서는 상호 검증을 통해서 부정이나 오류 발견이 쉽다. 4번. 복식부기는 하나의 거래를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차변, 대변에 동시에 기록하는 방식이 바로 복식부기 방식이기 때문에 차변, 대변에 동시에 기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차변하고 대변이 서로 일치해야 돼요.
이게 일치가 안 되면 다시 회계 처리를 해야겠죠? 이 자체가 바로 자기 검증 기능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기 검증 기능이 있는 겁니다. 차변, 대변을 서로 일치시켜야 되니까. 이게 일치가 안 되면 다시 회계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에 있어서 객관적인 것은 현금주의, 발생주의. 네. 현금주의는 객관적입니다. 발생주의는요, 회계 처리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돼요. 여기서는. 네. 그래서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식회계. 여기서 분은 어떤 의미냐면, 분식할 때 분은 뽀샵을 의미해요, 뽀샵. 네? 이 숫자를 조작하고 부풀린다, 그 말이야. 오케이? 분식. 그게 이제 이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가능합니다. 아셨습니까? 발생주의에서는 그래서 회계 처리하는 사람의 주관에 개입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분식회계가 가능해. 아셨어? 이런 얘기야. 기업이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그럼 이 건물의 자산 가치를 평가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겠어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수준에 맞게 시세를 반영해서 평가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기업은 처음에 이 건물을 지을 때 땅 매입하고 건물 짓는데 돈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것을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그냥 해버리는 그런 기업도 있어요. 굉장히 기준이 다양하잖아요. 회계처리 기준에 있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회계처리하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복식부기에 있어는. 자, 10번에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1번입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예산과 재정 관리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리나라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 확정하지만 미국과 같은 세출 예산 법률의 형식은 아니다. 자, 우리나라는 예산이 법률주의가 아니라 의결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산이 법률주의가 아니라 의결주의 형태다. 법률주의가 아닌 의결주의 형태예요. 우리나라의 경우. 그래서 예산은 행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심의 확정하지만 미국과 같은 세출 예산 법률의 형식을 취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률의 형식이 아닙니다. 아셨습니까? 우리나라는 의결로서 확정이 되어버려요. 의결로서. 미국은 법률주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법률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거? 대통령 공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결주의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국회에서 의결되고 확정되면 그걸로 끝납니다. 대통령 공포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조세는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을 미래 세대로 전가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까 국공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 세대의 의사결정에 대한 재정 부담은 미래 세대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국공채 발행을 하게 되면. 왜냐? 지금 세대만 부담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도 계속 비용을 부담하게 되니까. 오케이? 국공채 발행을 통해서 하는 거면. 왜냐하면 다음 세대도 계속 그걸 갚아나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펴놓은 것처럼 미래 세대에게도 이 재정 부담을 전가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3번,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품목별 예산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 여전히 품목별 예산제도는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으로 품목별 예산이거든요. 기본적인 것들. 4번, 추가 경정 예산은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서 최소 1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도록 국가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다. 지금 그 코로나 예비비 해가지고 지금 이것저것 정부 예산 투입되는 게 엄청나죠. 예비비에서 지금 막 충당하고 있어요. 예비비에서. 예비비는 비상금이니까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 아니야. 더나라 지금 경기 침체가 더 장난이 아니죠.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될 상황 아니야? 추경 예산 편성하게 됩니다. 아셨어요? 그럼 또 이제 코로나 추경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대통령이 국회까지 가서 야당에 대해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빨리 추경 예산 좀 확정을 시켜달라. 그래서 돈을 풀어야 되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내일 모레 선거니까
선거 뒤에 확정하려고 하겠죠. 자, 추경 예산은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몇 번이고 추경 예산 편성에 집행할 수가 있어요. 뭐 1회, 2회 이런 횟수 제한이 없단 말이야. 이게 뭐야 도대체. 추경 예산의 편성 요건입니다. 전경법. 무슨 말이냐. 저는 전쟁이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오케이? 두 번째, 경은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이 발생했을 때. 세 번째, 법은 법령에 지급해야 되는 지출. 오케이?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 지출. 이런 경우 바로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두 문자를 따서 전경법이에요. 이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 추경 예산을 편성이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사실은 어제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정신도 없고 어지러지 하겠어. 그 첫 시간을 딱 하는데 멍해가지고 수업을 못 하겠는 거야. 막 버벅거리고. 첫 시간 지나니까 좀 그래도 나았어요. 아 진짜 괴롭네. 근데 이제 그래도 다행이고만 별 문제 없이 수업을 하게 돼서. 그래서 첫 시간 끝나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지? 계속 이런 상태가 되면 수업 힘든데? 근데 나는 컨디션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면 수업하다가 그냥 다음에 보강해서 그냥 끝냅시다 하고 가요, 나는 그게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물론 따로 보강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시간 날 때 원래 하던 수업에 좀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 응? 그래서 첫 시간 수업하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 이거 다음에 좀 더 보강하는 걸로 하고 오늘 그냥 일찍 끝낼까.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오늘 첫날이더라고. 굉장히 수업 첫날인데 이거 앞으로 2달 동안 수업하는데 안 되겠다. 정신을 바짝 차렸죠. 커피 마시고. 그래서 지금 좀 나은 거예요. 근데 첫 시간 어떻게 수업했는가를 모르겠어, 내가. 막 버벅거리면서. 자, 12번 보겠습니다. 11번 정답 몇 번? 4번이야. 11번 추경 예산의 편성 요건이 이거예요. 기억해 두셔야 돼. 자, 12번. 킹던의 정책의 창 이론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마치와 올슨이 제시한 쓰레기통 모형을 발전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 쓰레기통 모형은 행정학에서 제시한 모형이에요. 흐름 모형이지만 이 쓰레기통 모형을 본떠서 정치학에서는 흐름과 창 모형을 제시한 겁니다. 여기서 2번. 문제 흐름, 이슈 흐름, 정치 흐름. 이게 만날 때 정책의 창이 열린다. 문제, 정책, 정치. 문제와 정책과 정치. 이 세 가지가 막 흘러다니다가 우연히 이게 흘러다니다가 대형 사건이 발생한단 말이야. 지금 코로나 이런 것처럼. 그러면 창문을 열어봐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일인가. 그럼 이 밖에 흘러다니던 이 요소들이 어때요?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정책 결정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국무회의가 열린다랄지. 그럼 여기서 논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겠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정책의 창 모형이에요. 문제, 정책, 정치. 이게 세 가지 흐름 요소입니다. 오케이? 쓰레기통 모형의 흐름 요소예요. 쓰레기통 모형의 흐름 요소는 문해기창입니다. 응? 문해기창.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 네 가지. 문해기창.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참여자. 3번. 정책의 창은 국회 예산 주기나 정기회계의 개회 등의 규칙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이제 이번에 총선에 의해서 여야가 여야가 아니라 일당이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현재 일당이 민주당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1당이 바뀌어버리니까 이런저런 요구도 또 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 그거 논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와 같이 국회 예산 주기나 정기회계 계획 등의 규칙적인 경우만이 아니라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도 열리기도 한다.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당연히 열리게 있죠. 4번. 문제에 대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정책의 창은 닫히게 된다는 거죠. 자, 흐름과 창 모형. 정책의 창 모형 이렇게 표현합니다. 쓰레기통 모형의 흐름 요소 뭐야? 운해 기창. 기억해 두세요.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